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인들의 별자리 신화, 하늘에 그려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왜 바람둥이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고대 별자리의 기원을 밝히는 책인데, 고대 별자리는 모두 다 그 기원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것과 현대 별자리를 비교를 해주고, 별자리가 그리스인들에게 어떠한 의미 없는지를 이제 밝히는 그런 책인데, 이제 신화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신화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인들의 이제 최고의 신이죠. 타이탄이라고 하죠. 티탄 신족인 우라노스, 티탄 신족 왕이죠. 왕이 우라노스가 이제 크로노스를 낳습니다. 이제 아들이죠. 근데 크로노스가 반기를 들죠. 그러니까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 왕에서 폐위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우라노스가 저주를 합니다. 너도 네 아들한테 왕위를 뺏길 것이다. 그것 때문에 크로노스가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들을 다 삼켜버리죠. 여섯 번째 이제 아이가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는 돌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 돌을 이제 온파로스라고 하는데, 사귀었던 그 형제들이 이제 뭐 포세이돈이랄지 뭐 하데스랄지 그런 친구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크로노스한테 구토제를 먹이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형제들을 토해내게 하고, 형제들과 뭐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크로노스와 싸우고 타이탄전과 싸워가지고 등극한 존재가 이제 제우스고, 제우스란 말 잘 기원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화의 배경을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존재가 이제 제우스인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최고 존엄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 너무나 치명적인 비윤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하의 바람둥이입니다. 여신이면 여신, 인간이면 인간 가리지를 않고 다 바람을 피고, 그 형식도 뭐 유혹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나 비윤리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그 최고 존엄의 신이라고 하기에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이 책에서도 이제 제우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어느 날 아침 제우스는 어스름한 숲속에서 위안이 될 만한 걸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멀리서 아름다운 처녀 칼리스토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조용히 걸어가면서 사냥감에 정신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제우스는 그녀를 따라 숲속을 걸어가며 뒤쫓았고, 그녀는 제우스와 얼굴을 맞닥뜨릴 때까지 최고 신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신의 접근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임신했고 그 다음 해 봄에 아들을 낳았다. 뭐 완전히 이거는 막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우스는 계속 아름다운 처녀들을 쫓아다녔다. 최고 신은 그들을 유혹하고자 때로 멋진 동물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처녀들의 감각을 현혹하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눈처럼 하얀 멋진 백주의 모습으로 변신한 최고 신은 스파르타의 레다라는 처녀의 사랑을 얻었다. 곧 그녀는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스, 그리고 두 명의 딸 헬렌과 클리템네스트라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우스는 에우로파라는 처녀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또 다른 광장의 아름다운 동물, 즉 눈처럼 새하얀 황소를 둔갑했다. 뭐 블라블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나? 그냥 이걸 이렇게 제우스를 했을 것인가? 근데 이제 고대 어떤 신화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냥 재미로 어떻게 쓰여진 것보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서에 가깝다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 신화를 해석해보고, 특히 왜 이렇게 최고의 신 제우스가 바람둥이인가를 해석해보면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100% 정확한 건 없으니까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특히 여신들과의 그 로맨스, 에로스죠? 여신들과의 에로스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 제우스란 말 자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헤라,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의 아내죠? 그리고 아테나, 딸이죠? 이런 용어는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리스가 이제 발칸반도잖아요. 근데 그리스 문명은 그 발칸반도 아래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역사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리스인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인들, 이제 그 헬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인들은 원래 이 발칸반도에 살았던 민족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발칸반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민족이에요. 근데 내려왔으면 어떻죠? 그 안에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그럼 원주민들과 때로는 거기를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뭐 힘으로 정복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뭐 회유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병합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부족들을. 부족을 해서 병합을 했을 거잖아. 병합을 했을 때 각 지역마다 그 민족마다 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신들을 융합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제우스가 결혼을 막 하는 거죠. 게다가 보통 남신은 약간 유럽의 신을 뜻하고, 그러니까 유럽계 신들은 남신이 많고 이 지중해 신들은 여신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는 이제 발칸 북쪽에서 왔으니까 약간 유럽 쪽에서 온 거고, 이 발칸반도는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 이제 다 조인트 되는 거죠. 에로스가 발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우스가 여러 신들과 에로스, 바람둥이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리스인이 다른 민족들을 병합하면서 신들이 융합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신들이 융합되는 것들을 보면서 뭘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 아, 이렇게 원래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합쳐졌는데 특히 그리스인들이 원래 여기에 살았던 원주민이 아니었다, 막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뭐죠? 여신과의 에로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인간들을 막 때로는 유혹하거나 때로는 그냥 범해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신과 인간을 가리질 않는가? 그 제우스는, 이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한 바람둥이 제우스는 플레이아데스로 알려진 7자매 중 셋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결국 선이 승리했다. 이런 미래에서 태어난 3명의 아이는 불면하는 신과 필면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훌륭한 존재로 성장했다. 플레이아데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이아는 헤르메스를 낳았고, 이후 이 아들은 전령의 신이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며 인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마이아 여동생 타이게타는 라케다에몬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스파르타 왕국을 세웠다. 엘렉트라의 아들 다르나노스는 트로이인의 시조가 되었다. 이 아이들은 아주 비천한 시작에서도 위대한 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였다. 이게 뭐냐면, 옛날 고대 왕조가 만들어질 때 그 왕조의 정통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대부분 신의 아들이다, 신의 후손이다 라는 것만큼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그 그리스 지역에 이제 발칸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왕조의 뭐 크레타 왕족이랄지 뭐 미케네 왕조인가요? 아무 그런 왕조들이 자기는 제우스의 후손이라는 거죠. 제우스의 이제 후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제우스가 인간과 에로스를 해서 인간이 나와야 돼요. 그 인간이 이제 우리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같은 경우도 뭐죠? 스파르타는 그 도리아인인가요? 근데 도리아인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죠.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전통이 유구한 곳은 뭐 제우스의 직통으로 후손이고, 조금 문명의 길이가 뭐 깊지 않고 짧은 그런 왕조, 정통성이 부족한 곳 같은 경우는 그 제우스의 아들의 후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권력자들이, 왕조들이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누구다? 제우스였던 거죠. 그래서 제우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우스가 어떻게 끌어들이냐? 제우스가 바람둥이가 될 수밖에 없어. 민족 간의, 부족 간의 그 연합을 위해서 신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제우스는 그 권력자들의 자기 왕조 정통성을 위해서 인간과의 관계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어느 정도 이용을 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상황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이런 제우스가 탄생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용어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해설서라 그랬잖아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신 중에 헤파이스토스 있죠.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대장장이 신이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불의 신인데, 원래 프로메테우스는 불의 신이 이전에 그 토기장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 전문직이 딱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대장장이와 토기장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 전문직은 어느 정도였냐면 신이 내려준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직업이었던 거죠. 중요한 전문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있는 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토기장의 신과 헤파이스토스 밖에 없는 거죠. 또 그래서 이렇게 신화를 통해서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신화, 이 책에서 자주 나오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신들이 되게 변덕스러워요. 가끔 신들이 인간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해. 인간의 영웅에 비하면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레트라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신의 뭐 인간 딸보다 더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신이 왜 나왔는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음이 곧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신과 결부된 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기후입니다. 기후. 그러니까 이런 뭐 폭풍, 비, 뭐 여러 가지 그런 기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후들은 인간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변덕스러워요. 예측이 불가해. 인간의 지혜로 이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신의 투영이 되는 거고. 근데 이 그 기후 자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신이 변덕스럽게 그려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발칸반도 지중해에서 여러 가지 폭풍이 불었을 거잖아요. 폭풍도 불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런 기후와 신이 연결이 되고, 기후의 변덕스러움이 신의 변덕스러움으로 투영된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별자리 신화, 하늘이 그려진 이야기, 이 책을 읽으실 때 그런 어떤 배경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읽으시면서 너무 제우스를 미워하지 마라. 제우스도 어쩔 수 없었다. 제우스가 뭐 바람둥이가 되고 싶어서 그 모르겠지만 상황성으로는 막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다. 그 상황이 바람둥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으시면 좀 재밌게 즐거운 독서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